이동의 촉 시간입니다. 목요일 촉가이드 박지윤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박지원입니다. 자, 어제 개표 막판까지 박빙이었던 20대 대통령 선거 결국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역대 최소 득표차로 당선이 됐습니다. 이 작가하고 개표 상황 봤을 것 같은데요. 어땠습니까? 뭐 이런 대선은 없었죠. 처음이죠. 초박빙 대선이고 뭐 당선자 윤곽도 뭐 끝까지 알 수가 없었고 네. 각 방송사마다 유력이라는 글자를 띄우는 것도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망설이다가 혹시 모르니까요. 뭐 25만 표 차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금방 뒤집을 수도 있는 그런 표차였잖아요. 끝까지 알 수 없었다. 뭐 박지훈 변호사도 개표 다 방송을 봤습니다. 많이 했습니다만 예. 이런 개표 방송은 아마 처음이었지 않을까. 맞습니다.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뭐 이재명 후보가 좀 앞서가다가 뭐 밤 10시 반 정도, 12시 반 정도 돼서 역전이 되다가 그 뒤로 한 0.8 정도로 격차가 좀 벌어지면서 25만 표, 24만 표 계속 그렇게 하다가 이제 끝난 상황인데 일단 징크스가 여러 개 좀 깨진 것 같아요. 최초 서울대 법대 출신, 또 최초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또 이제 정치 경험 없이 첫 정계 진출로 대통령 선거에 시작해서 바로 당선되는 기록, 윤석열 후보가 지금 세운 기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윤석열 당선자의 승리 요인은 뭐라고 봅니까? 뭐 그 말씀하신 일단 징크스는 여러 개가 뭐 깨졌죠. 네. LS 출신은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될 수 없다. 특히 서울대 법대 출신 뭐 이번에 되는 거고. 그리고 뭐 제주에서 승리하면 이긴다. 이번에 이재명 후보 제주에서 이겼는데 패배했죠. 그렇죠. 뭐 그런 징크스라든가. 뭐 지켜진 또 징크스는 있어요. 같은 당으로 두 번 집권할 수 없다는 같은 그러네요. 당 이름으로. 같은 당 이름으로. 그러니까 지난번에 문재인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으로 이겼는데 이번에 역시 더불어민주당을 패배했다 이런 네. 거고. 또 미국하고 우리하고 반대다. 반대다. 네, 그러니까 미국이 진보가 집권하면 우리가 보수가 집권하고 미국이 보수면 우리가 진보가 딱 집권하는데 떨어졌어요 또. 저기 바이든이 집권하니까 여기는 이제 국민의힘이 집권하고 네. 뭐 이런 것들. 깨진 거 하나 더 하면 뭐 10년 주기로 정권이 교체된다. 이번에 5년 주기로 교체됐다는 네. 거. 뭐 그래서 뭐 이번에 보면 징크스는 그냥 징크스인 거다. 징크스는 뭐 그게 뭐 불문율이라든지 예. 깨지지 않는 예. 것은 아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글쎄요. 지금 당선자 승리의 요인을 분석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은 게 역대 최소 표차 25만 표 차잖아요. 그렇죠. 여론조사로 따지면은 이게 오차 범위 안에서도 초오차 범위 안에 있는 거. 언제 뭐 뒤집어도 의미 이상하지 없는 않는. 오차 범위죠. 예. 뭐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 이재명 후보가 이겼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거잖아요. 24만 표 차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무엇 때문에 이겼다.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콕 집어서 이야기하기는 좀 무미하다. 다만 저는 여론조사 문제점은 좀 지적하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깜깜이 들어가기 전 그리고 깜깜이 들어가고 나서도 거의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후보가 승리한다. 네. 그것도 그냥 승리하는 게 아니고 5% 이상 승리한다. 그 여의도 연구조사에서는 2자리 이상 승리한다 했었거든요. 10%. 예. 그렇기 때문에 출구조사 발표 때 하나는 지고 하나는 이기고 그것도 0.8, 0.7, 6인가 뭐 예. 이랬었죠. 그래서 국민의힘 당직자들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굉장히 멘붕에 빠진 거거든요. 네. 다들 놀라서 입을 다물 수 없었다. 자기들이 받아본 여론조사가 완전 달랐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반대로 민주당에서는 지면은 크게 진다고 생각했는데 네. 뭐 출구조사에서 1대1로 나오니까 그래서 초반에서 분위기가 되게 좋았습니다. 상당히 상반된 분위기였죠. 그러면 여론조사는 왜 이렇게 틀릴까?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러니까 그 전 세계에서 여론조사 업체 개수만 따져보면 우리나라가 상당히 많은 편이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에서 일하는 전문 인원을 살펴보면 한두 명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과연 제대로 된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느냐. 선거 때 반짝해서 언론사에서 보통 이제 의뢰를 하니까 네. 뭐 작게는 100만 원, 많아봐야 한 2천만 원. 뭐 그 정도 금액에 해서 의뢰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의뢰해서 하루에도 몇 개씩 쏟아지는 여론조사인데 제대로 맞추지 못했다. 그러면 여론조사가 여론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한번 살펴봐야 된다. 그 외국 같은 경우에는 여론조사를 한 뒤에 대통령 선거 직전에 자신들 회사의 명운과 사활을 걸고 지금까지 본인들 회사에서 했던 여론조사를 추합해서 예측조사를 발표를 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선거 끝나면 이 회사는 믿을만하네. 신뢰가 가네.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조사
깜깜이 들어가기 전까지 욱 다 조사해서 발표하고 뭐 틀리면 그만이고 네. 다음에 또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혼돈을 또 줄 수 있지 않느냐. 또 여론조사 기관이 여론을 또 선도할 수가 있는 그렇죠. 상황이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 뭐 0.73, 0.72% 차이, 1%도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네. 일단 이재명 후보가 쿨하게 승복을 했지 않습니까? 네. 뭐 이건 바로 뭐, 받아들였어요. 당연한 모습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역대 최소 표차.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로서는 민주당이 지금껏 얻었던 것 중에 가장 많은 표를 얻고 패배했단 말이에요. 네. 그럼에도 이렇게 쿨하게 승복했으니까 반대로 국민의힘과 윤석열 당선인은 음흠. 나를 반대했던 사람도 상당히 많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거의 절반이라고 봐야 네. 되겠죠. 예. 본인이 그동안 유세 때 이야기했던 통합의 정치를 꼭 이루겠다. 음흠. 그 이야기를 좀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혐오의 정치, 갈라치기 정치가 아니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정치. 그래서 나를 정확하게 지금 딱 반으로 갈렸잖아요. 딱 절반이에요. 나를 뽑아준 사람도 반이지만 대한민국 국민 중에 나를 안 뽑아준 사람도 반이다. 1,600만 명 예. 이상입니다. 그 생각을 하면서 항상 국정을 운영하지 않겠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요. 네. 지금 뭐 당연히 기쁘겠습니다만 너무 들떠서 자만하거나 오만해서는 안 되고 음흠. 또 민주당도 당신들이 이겼지만은 우리한테는 아직 170석이 있다. 음. 뭐 이런 생각하게 되면 국정 전반이 전혀 운영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국회에서 모든 것을 다 거부하면 어떻게 운영이 여소야대 되겠습니까? 상황이죠 지금. 당장 뭐 장관 청문회 민주당에서 응하지 않으면 하나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네, 하나도 임명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총리는 뭐 또 국회 동의가 필수적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당선인이 아마 뭐 첫 조각을 낼 텐데 그렇게 큰 하자가 없다면은 좀 협조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득표차는 24만 표 차인데 무효표가 30만 표가 나왔어요. 참 이것도 좀 신기록 같아요. 득표 1, 2 득표 차보다 무효표가 더 많은 것. 야, 이것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이거는 사태? 그렇죠. 안철수 후보, 예. 뭐 김동연 후보 등등 사태. 예, 과거 우리 촉 시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후보자가 기표 용지에 인쇄가 돼 있는 상태에서 사퇴를 하면 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찍을 수밖에 없다. 네. 그러니까 지난번이죠. 경기도 지사 선거 유시민 후보, 네. 심상정 후보 단일화 했을 때 그때도 역대 지방선거 중에 가장 많은 무효표가 쏟아졌거든요. 네. 그때도 심상정 후보가 사퇴했습니다만 기표용지에 인쇄되고 나서 사퇴했기 때문에 무효표 쏟아진 거란 말이에요. 그때도 아마 제 기억으로는 10만 많이 표쯤 났던 많이 것 난것 같은데.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 정도 30만 표 차이는 충분히 대통령 선거니까. 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이것도 한번 뭐 어차피 선거가 지금 끝났지만 짚어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론조사 기관 얘기를 하긴 했지만 결국은 뭐 민주당 얘기가 좀 맞았던 것 같아요. 각 당 대표가 이제 했던 민주당은 뭐 박빙의 승부인데 우리가 1% 정도 이긴다. 뭐 그렇게 예측을 했었고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 10% 이긴다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뭐 줄었던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선거 막판에 어떤 이 영향을 줬을까요? 이 부분은? 뭐 이 대표야 자신들이 했던 여론조사 결과지를 보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네. 이야기할 수 있다. 아하. 다만 근데 이게 선거도 전략이니까 음흠. 10% 이긴다는 보고서를 받아도 지금 위험합니다. 아하. 그 얘기하면서 더 지지자들을 투표장을 끌어오기 위해서 읍소 작전을 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1%밖에 못 이긴다고 나오지만 저희 10%씩 이기고 있어요. 이렇게 자신감을 불어넣어 줘 가지고 좀 신나게 소위 말하는 밥갈이 할 수 있는 뭐 이런 지지자들한테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각 당이 내세우는 전략 중에 하나인데 일단 이 대표는 넉넉하게 이긴다. 걱정하지 마라. 자신감 예. 있게. 예. 그렇게 했는데 대세론. 네. 결과론적으로는 그게 안 통했다. 그게 반대로 간 것 예. 같기도 합니다. 그게 안 통했다. 결국 0.10% 차이니까 예.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투표율도 한번 짚어보죠. 19대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0.1%포인트 낮은 77.1%가 나왔는데 투표율의 의미도 우리가 짚어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이게 코로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대선과 거의 똑같다고 하면 지난 대선보다 더 많이 나왔다고 봐야겠죠. 아무래도. 예.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데 그럼 왜 이렇게 역대급 투표율을 기록했느냐. 사실은
2년 대선을 기점으로 마지막 80%는 깨졌었거든요. YS 될 예. 때죠. 예. 그 이후로는 다 70%뭐 혹은 60% 후반으로 떨어졌었어요. 네. MB가 될 때요. 예. 그런데 네. 지난번 대선에 탄핵이 오면서 이제 77% 굉장히 높은 기록이었고 이번에도 그렇겠는데 저는 이거는 우리 언론이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어떤 거죠? 이번 선거 들어서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 8개월간 정도 예. 뭐 역대급 비호감 대선 하면서 언론이 정치 혐오를 부추겼거든요. 네. 뽑을 사람이 없다. 정책 실종. 뭐 영부인 될 사람이 안 보인다. 모든 게 부정적인 걸로 도배를 했단 말이에요. 네. 정책 실종 정책을 왜 안 내놨습니까? 각 당이 정책을 다 내놨는데 부각을 안 했어요. 자기들이 안 썼지. 예. 근데 언론으로서는 이렇게 비호감 이미지 혹은 네거티브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독자들이 클릭하기 쉽거든요. 저는 그거 노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네. 언론도 반성해야 된다. 그렇게 자꾸 정책이 실종됐다 하지 말고. 그래서 그렇게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고 이름 지어서 선거 초반에는 대다수 선거 전문가들이 투표율이 낮을 거라고 했단 말이에요. 네. 투표를 포기한 사람이 많을 것이다. 뭐 비호감 투표니까 누구 뽑을 사람이 없다고 계속 언론에서 얘기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언론이 반성해야 된다. 그렇게 정치 혐오를 부추겼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자신의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많이들 나오셨다. 그러면 언론에서 정치 혐오를 부추기지 않았다면 80% 갈 수 있지 않았겠느냐. 넘었을 것이다. 예. 예. 자, 대선 좀 살펴봤고요. 자, 이제 앞으로 미래를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바로 승복을 했어요. 모든 책임 오롯이 본인한테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이게 뭐 궁금한 내용이긴 합니다. 향후 이재명 전 후보 행보를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이 시간에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윤석열 후보나 이재명 후보나 패배하게 되면 재수는 없을 것이다. 뒤가 잘 안 보일 것이다 이렇게 예. 짚어주셨어요. 왜냐면 두 사람 다 그 국회의원 경험도 없고 네. 당의 비주류고 그래서 견제 세력도 분명히 있을 거고 버티실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오늘 뭐 이재명 후보가 자신의 탓이다 뭐 이렇게 인사하고 나왔습니다만 선거 때 아직 나는 정치를 그만두게 너무 젊다 이런 얘기했었거든요. 그런 중간 유세 과정에서 예.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러면은 정치를 계속 뭐 하겠다는 네. 이야기고 의지인 것 같긴 한데 그럼 어떻게 풀어 나가느냐? 사실 뭐 지방선거에 서울시장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네. 그건 불가능할 것 같고요. 예. 어쨌든 대선 패배의 책임이 있는데 3개월 만에 선거 나간다 그건 불가능할 것 같고요. 당 대표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지긴 졌지만 상당한 많은 표를 받았습니다. 그 어쩌면, 지난번에 네. 문재인 후보가 1,400만 표 받아가서 승리했는데 그렇죠. 이번에 1,600만 표 받고 졌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받았기 예.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 지지하는 그러면은 표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자산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당 대표 이야기를 제가 왜 드렸냐면 그 민주당 의원들이 이번 선거에서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네. 그런데 한 달쯤 남겨놓고 열심히 했거든요. 그러니까 만일 후보가 주류 후보였다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겁니다. 후보가 결정되고 그때부터 열심히 했을 겁니다. 그러면 0.7%가 뒤집어질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내가 계속 비주류로 머물러서는 또 실패할 수도 있겠다. 그러면 당의 주류가 돼야겠다. 네. 그러면 당대표 하는 거죠. 당권 도전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한번 실패하고 나서 2012년 대선에서 치고요. 그리고 당권 도전해서 당권을 잡습니다. 당권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주류들이 다 당을 나갔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문재인으로 하나가 돼서 선거에 이겼단 말이에요. 네. 그런 그림을 한번 그려볼 수도 있겠어. 다만 아, 그렇게 할 때 이재명 반대 세력이 과연 용납을 할 것이냐. 엄청난 당내 분란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거는 뭐 이재명 낙선자가 결정할 일이겠습니다만은 뭐 당분간은 그런 결정을 하지 않겠지만 앞으로 그런 유혹을 많이 받을 것이다. 그리고 함께 했던 캠프 사람들 또 이재명의 측근이라 불리던 국회의원들 이대로 이재명을 보낼 수는 없다고 생각할 거예요. 왜냐면 많은 표를 받았기 예. 때문에요. 그러면 계속해서 정치하자. 당으로 들어가자.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죠. 자, 지금 민주당 지도부 지금 방금 전에 속보가 났는데 송영길 대표는 지금 사퇴를 선언을 했고요. 윤호중 원내대표를 이제 비대위원장을 해서 비상체제로 구성을 할 것 같습니다. 뭐 지도부가 사퇴를 하면 비대위 체제로 가는 건 당연한 네. 거고요. 그 수순인데 글쎄요. 저는 사퇴를 안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뭐 여론조사대로
5% 이상 크게 졌다고 하면 그러면 책임을 져야 되니까. 책임을 지고 반성하고 예. 사퇴해야죠. 우리가 예. 못했으니까 여러분들로부터 신임을 못 받았고 그랬기 때문에 반성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해야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4만 표 차이를 야, 니네가 정말 잘못했기면 졌어.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느냐. 어쩌면 뭐 여론조사하고 비교해 보면 잘했다고 또 평가받을 수 그리고 있는 마지막에는 부분이 있죠. 굉장히 따라 올라온 네.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책임감 갖고 자신들의 임기까지 그냥 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 혹은 이재명한테 표줬던 사람들이 지도부 때문에 졌으니까 물러나라 이런 얘기 할 타임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뭐 그런데 어쨌든 지도부로서는 패배했으니까 비대위 체제로 가는 게 맞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만 170석의 거대 정당이 1,600만 표를 얻고 0.7% 차이로 졌다고 해서 지도부가 다 물러난다? 그래서 저는 그거는 책임 있는 자세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윤호중 비대위 체제로 지금 갈 것 같습니다. 비대위니까 좀 오랫동안 가다가 또 당권을 새로 해야 되겠죠. 해야겠죠. 예. 자, 지금 국민의힘 쪽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윤석열 당선자 인수위 위원장에 지금 국민의당 그 안철수 대표 얘기가 나오고요. 특히 또 비서실장에 장제원 의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유력합니까 이거? 모르죠.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예. 이거는 그러면 국민의힘 내부 혹은 윤석열 측근에서 흘린 거 아니에요? 언론에? 예. 뭐 그렇게 될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이 나는 핵관이 아니다. 뭐 전화도 잘 안 한다. 당사에 출근도 하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만 지난번 안철수 후보랑 단일화할 때 전권 대리를 맡았다고 하는 거 보면 여전히 당선인이 제일 신뢰하고 믿고 있는 사람은 장제원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 얘기도 했고요. 네, 됐고요. 예.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 청문회 할 때 가장 반대하고 가장 큰 목소리로 윤석열 안 된다고 소리치는 게 장제원인데 네. 지금은 이제 제 측근이 됐네요. 제일 측근이 됐고 또 윤석열 정치라는 게 뭐 그런 거죠. 윤석열 당선자가 중간에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장제원 의원이 뭐 그런 얘기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른바 윤핵관 논란이거든요. 자, 앞으로 국민의힘도 뭐 풀어야 될 게 한두 개 아니에요. 합당 문제도 지금 국민의당하고 그 문제도 풀어야 되고. 합당은 뭐 국민과 약속이니까. 네. 그러니까 합당하고 나서도 뭐 다시 깨지는 걸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이겼기 때문에 예. 아니 물론 단일화가 효과가 있었냐 플러스 알파냐 아니면 없었다 오히려 이재명한테 있었다 그거는 뭐 더 분석이 필요하겠습니다만 당장에 어쨌든 이겼으니까 안철수의 도움을 받았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약속대로 합당하는 게 맞는 거지. 네. 본배는 어떻게 합니까? 지분이나 이런 게 좀 문제가 아닐까요? 그거는 이제 본인들은 뭐 페이퍼를 하지 않고 그런 약속 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네. 글쎄요. 근데 대한민국 정치 역사에서 그런 적은 없었기 때문에 네. 뭐 페이퍼를 안 했으면 구두라도 주고 받았겠죠. 그거들 하겠죠. 그러면. 그럼 일단 합당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또 이 사람 한 명이 또 떠오르거든요. 이준석 대표. 안철수 대표랑도 좀 사이가 있고 윤핵관하고도 좀 관계가 있고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윤석열한테 많이 맞지 않습니까? 근데 그에 대한 5에서 10% 이겼다면 그러면 1등 공신이 되겠지만 지금은 질지도 모르는 선거였거든요. 네.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졌다고 해서 이상하네 왜 졌을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을 정도로 딱 붙어서 결과가 났기 때문에 이 대표가 전리품을 갖기는 좀 어렵겠다. 그리고 박주민 변호사가 윤핵관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핵관들이 불불하면서 참고 있었거든요. 어쨌든 이 대표가 갈등 봉합하고 다시 들어온 뒤에 지지율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데 그 갈등이 미봉책으로 봉합한 수준이지 제대로 깨면서 상처 바르고 지금 나은 상태는 아니에요. 언제까 터질 수도 있겠다. 될 수도 있다. 이 대표 거치가 앞으로 공천권이 남았잖아요. 그것도 이제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지방선거 곧 있으니까요. 그 지방선거 공천은 그러면 당선인이 하느냐, 그렇죠. 당 대표가 하느냐. 당 대표가 아니라 당선인 안철수 대표도 지금 있고 만약에 당선인이 한다 그러면 윤핵관들이 또 관계가 있을 거고 뭐 이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좀 드네요.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이 대표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결국은 이제 전국 자체는 여소야대, 그러니까 민주당이 거대 여당에서 거대 야당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전국을 어떻게 앞으로 보십니까?
여소야대가 전국을 풀어나가기 정말 힘들죠. 거의 많이 왔지 안 않습니까? 됐지 않습니까? 예. 노태우 정부 때도 그랬었고 김대중 정부 때도 계속 여소야대였었는데 힘들어요.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 사실은. 야당에서 마음 먹고 반대하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지금 상황이 이제 그런 상황인데 또 이 민주당은 여당 할 때보다 야당 할 때 잘하거든요. 야권 본능 뭐 이런 얘기. 야당 DNA가 있어요. 야당 워낙 본능. 오랫동안 야당을 해왔기 때문에. 예. 그래서 민주당이 170석 가지고 제대로 전투력 발휘하면 네. 국민의힘 집권당이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지방선거까지 그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일단 지방선거는 얼마 남지 국민의힘이 않았지만. 상당히 유리해졌어요. 6월 달이니까요. 그러나 법 만드는 거는 지방선거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국회에서 만드는 거지. 예, 그래서 행정부가 일하기는 상당히 어려졌다. 87 대선에서 노태우가 승리했습니다만 여소야대였잖아요. 88년 국회 예. 총선에서 아주 압승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야당 쪽이. 그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뒤에 뭐 이제 직선제를 통해서 대통령이 됐습니다만 네. 어쨌든 강력한 힘이 있는 대통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소야 되니까 국정감사 부활, 음흠. 뭐 청문회 실시, 다들 기억날 겁니다. 예. 50 비리 청산, 뭐 그런 일이 줄줄이 사탕으로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결국은 그런 거 안 들어주면 행정부가 뭘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딜을 한 거거든요. 하나 주고 하나 없고. 네. 그래서 국민의힘이 앞길이 저는 순탄치 않을 것 같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게 이제 여야 협의가 어쨌든 돼야 되는데 민주당이 여당이고 국민의힘이 야당일 때 국민의힘이 사실 사사건건 발목 잡았거든요. 네. 그 조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걸 보면서 아니 국민의힘 평생 야당만 하려고 하나? 음흠. 여당 할 때 어떻게 하려고 저렇게 발목을 잡지? 네. 그럼 민주당이 그대로 돌려주면은 국민의힘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첫 개각부터 한 반 이상 3분의 1을 야당에서 안 됩니다 이 사람 반대하면 뭐 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도 5년 뒤에 집권을 오릴 거 아니에요. 네. 또 그때를 생각해서 좀 협치를 말로만 하지 말고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뭐 마지막 이거 하나 볼까요? 남녀 표심이 많이 갈렸는데 여가부 폐지 공약 이거 실제로 폐지될까요? 어떻습니까? 어렵다고 봅니다. 아 공약인데 지키긴 어렵다. 그러니까 여가부 폐지를 공약을 내걸었던 것은 이 공약 내걸면은 2030 남성들은 우리한테 오고 네. 2030 여성들은 이재명한테 안 간다 이런 계산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니까 아니에요. 음흠. 2030 남성이 우리한테 온 만큼 2030 여성들이 가버렸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걸 가지고 사회적 갈등을 계속해서 야기할 것이냐 아니면은 뭐 명칭 개편이나 조직 개편으로 뭐 갈 것이냐 네. 이 싸움이 있을 텐데 저는 전격적으로 폐지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네. 오늘 이동현 최고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